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공기업 사원이었던 진국 씨가 집도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게 된 건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리 보시면요, 피부병이 생겼어요. 찜질방에 사두잖아요. 건성 비슷하게. 그 친구도 알아요.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라면, 찜질방 사진.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켜준다고. 오늘만 버티면. 여자친구 소라 씨를 만날 날을 고대하며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버티자 한 게 벌써 8개월째. 여보, 나 너무 여보 보고 싶어. 여지껏 나 때문에 힘들었었지. 여보 많이 아파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나 여보 지키기로 한 거 약속 지킬 테니까 나 믿고 나한테 연락 줘. 정말 사랑해. 진국 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그만두고 44살에 세차장 막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그에겐 소라 씨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꼭 넘어서야만 하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영화 같잖아요. 부잣집 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자기는 삼청동에서 퓨전 일식집을 한다고. 자기는 엄마가 치과 의사라고 했거든요. 한인타운에서. 작년 6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 흔히 그냥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됐죠. 난 서울에 있다. 이런 일을 한다. 뭐 하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 미국에 엄마를 만나러 왔다고. 채팅에서 만난 소라 씨는 그의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영상통화를 하며 가까워졌다는 두 사람. 미모의 재력가와 평범한 직장인의 만남은 태평양도 뛰어넘은 영화 같은 사랑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드디어 소라 씨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8월 3일인 것 같아요. 오빠가 지금 엄마랑 공항 가고 있다고. 우리 곧 있으면 만나겠다고. 저는 엄청 설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엄마가 사고가 나갖고 팔 한쪽이 완전히 다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웠죠. 제가 갈 수만 있었으면 가려고 했죠. 공항으로 가는 도중 소라 씨의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돈을 달라는 거예요. 병원비를 한 250번 해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빌리느라고. 그래서 좀 늦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내지 말라고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 늦게 보내니까. 네,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마치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는 진국 씨는 소라 씨가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장례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보내주고, 나 지금 뭐 200 필요해, 300 필요해, 지금 600 필요해. 미국에 갔는데 캐시카드를 안 갖고 왔고, 크레딧 카드가 뭐 어떻게 해서 정지를 먹어서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사랑하는 그녀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던 진국 씨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 받은 퇴직금까지 몽땅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빌려주셨어요, 총? 대략 한 8,700 가까운데, 그때부터 길거리에서 잡았어요. 지금 생각나요. 밥도 맨날 못 먹고 그랬어요, 진짜. 그땐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라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7시 반까지 온다고 했는데 문자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네요, 지금. 그냥 오늘은 꼭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써 100번이 넘어가는 거니까.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못 봤죠. 단 한 번도요? 네. 이렇게 만나자는 약속만 100번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그녀 때문에 진국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소라, 그녀는 왜 진국 씨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소라 씨를 아는 분들을 찾는다는 방송이 나간 뒤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날 방송 들은 것 중에 그 뭐죠? 남자분 피해자가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닌데 저라고 제 사진은 선생님 사진이 올라왔다고요? 네, 제 사진이거든요. 좀 막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진국 씨는 영상 통화를 하며 본 얼굴이 분명 소라 씨가 보낸 사진 속 그녀와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좀 확인을 그래도 해야 돼서 그 남자분 이름이 아예 몰라요. 아예 무관해요. 저는 그 사람 상황만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던 소라 씨의 목소리와 여보, 나 너무 여보 보고 싶어. 정말 사랑해. 아예 무관해요. 저는 그 사람 상황만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블로그도 하고 노출이 많이 돼 있었어요. 2년 전에도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제 사진에다 돈을 뜯겼다고 전지 확인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확인 결과 소라 씨가 보내준 사진 대부분이 이 여성의 SNS에 공개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이 사진들을 받았다는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시애틀에 있다고 했고요. 자기 아버지가 의사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채팅으로 처음 알게 됐다는 그녀의 이름 역시 천소라. 이 남성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라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낸 돈은 총 122만 원. 입금 계좌에 예금주는 심영자였습니다. 진국 씨에게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 통장이라며 알려준 바로 그 계좌의 이름과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만날 거죠? 남자로서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 나야 고맙죠. 근데 나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나 살면서 누구한테 1,000원도 빚준 적이 없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한 직후 만남을 미루며 돈을 요구하는 패턴도 영락없이 진국 씨의 여자친구 천소라와 똑같습니다.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미안, 나 돈이 없어. 30만 보내줘요. 나 10만 원도 없어. 어떻게든 해줘. 나 사귈 마음 있으면요. 자기는 몇십만 원, 100만 원 되게 껌값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또 오해했었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안 주나? 진국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진국 씨를 만났습니다. 라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이제 제보가 왔어요. 주고받았던 메신저를 확인해 보니까 보냈던 사진도 일치하고요. 그래요? 참, 그냥 진짜 나이라는 그 욕밖에 안 나요. 조심스럽게 소라 씨가 보내준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 알렸습니다. 영상 통화 하실 때 보셨던 얼굴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저도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본인 얼굴을 보여주면서 통화를 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잠깐 보여주고 카메라를 끄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여자들 뭐 화장 다 지웠는데 그걸 꼭 봐야겠냐고. 그때 한 몇 분 정도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10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10초도 안 됐고. 불을 끄거나 항상 이 모습이 보이게끔. 최근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다는 소라 씨는 그냥 궁반 이야기 Y 딱 이렇게 써서 보내더니 진국 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이렇게 왔어요? 네네. 그녀 역시 궁금한 이야기 Y를 시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꺼낸 얘기는 10시 인천으로 올 수 있냐? 네, 얼굴 보고 헤어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만나자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걸까요? 지금 딱 오늘 이걸 보니까 이렇게 벌어서 먹고 연명하는 뭐 죄의식이 전혀 없는 애니까 다 돌려받아야죠. 천소라라는 이름과 목소리, 심영자라는 이름의 계좌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천소라 씨를 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린 제보자에게 소라 씨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여보. 맞아. 100% 맞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 똑같아서. 예전에 싸이월드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자기 사진이 아닌 거에 자기라고 올려놓으면 SNS에서 한테 접근하면
야, 너 진짜 이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우리는 되게 갸우뚱했죠. 이거가 아닌데 왜 내가 예쁘다라고 이런 댓글이 남기지? 이 친구가 있고 여기 네. 계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진 속 그녀와는 얼굴도 스타일도 전혀 다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안을 저한테 했었어요. PC방 가서 채팅을 해서 남자를 만나자. 채팅을 하면서 야 우리 만나자고 하고 내가 돈 보내달라 그럴까? 막 이러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남자 채팅. 그게 걔한테 되게 컸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이 끊었던 게 미국으로 가서 전시 성형을 할 거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우린 SNS에서 천소라 씨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 사진만 공개돼 있는 이 SNS엔 몇 편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가면을 쓴 얼굴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 명성과 재물을 얻는다. 자신의 삶을 가짜 인생이라 말하고 가면 쓴 얼굴에 대해 고민하는 이 글 속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런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띕니다. 심영자. 이 SNS 주인의 엄마 이름이 진국 씨가 돈을 보낸 그 계좌의 이름과 같습니다. 일단 씨라고 추정이 되시네요. 여기 계신 분이 씨세요. 완전 틀려요. 완전히? 네. 제가 미쳤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담배 피우고 싶네요. 그녀가 정말 진국 씨를 속여온 천소라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린 그녀가 사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소라 씨 SNS에 사진이 올라와 있던 그녀의 여동생입니다. 함께 있는 중년의 남성은 소라 씨와 많이 닮았습니다. SBS 골드마이닝도 많이 피면서 왔는데 혹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그 제보를 좀 받았어요. 소라 씨의 아버지라는 그에게 우리가 찾는 천소라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배심성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우린 그녀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짐작을 하죠. 짐작은. 정확히 어디 산다는 건 몰라도 연락 주고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 현재는. 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는 아버지. 그의 딸은 우리가 찾던 천소라가 아닌 걸까? 그런데 우린 뜻밖의 장소에서 우연히 소라 씨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대비해 작전까지 세우는 부녀. 우리에게 소라의 일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까?
미국에 있는 소라 씨를 한국 경찰이 찾아낼 수는 없을 거라 장담하는 부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의 그러한 행동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빌려주는 적극적인 가담의 행위가 있다면 형법상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적어도 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뒀다면 형법상 방조라는 죄도 될 수가 있어요.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머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여성과 가족관계에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충분히 학습된 경험으로 게임의 법칙을 이미 만들어뒀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페어플레이를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자꾸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진국 씨는 천소라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진국 씨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녀의 가족들이 경찰을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건 사실이 힘들어요. 4년 정도 있었대요. 단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었고. 진국 씨의 여자친구가 4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우리를 막아섭니다. 한쪽을 설치해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사기처럼 몰렸고 그는 완전 악마의 편지고.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그는 진국 씨가 찾던 그녀 천소라 씨의 부모님입니다. 당신이 편파적인 추천해가지고 저희가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는 그렇게 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들은 왜 경찰서에서 진국 씨를 보자고 한 걸까요? 제작진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녀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먼저 진국 씨를 맞은 건 그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던 소라 씨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한테 왜 그랬는지 저를 가지고 장난한 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겠어요.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세상에 엄마가 상상이라도 해보는 일이겠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준우 씨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고 합의해줄 마음은 있어요? 그거는 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해봐야 돼. 순간 언짢은 표정을 짓는 어머니. 아니 합의할 의사도 없는데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할 말이 정말 합의를 해달라는 말뿐일까요? 잠시 후 그녀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토록 애를 태웠던 그녀 천소라가 드디어 진국 씨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군지 알죠?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거야. 나 진짜 당신이랑 잘해보려고 직장까지 그만둔 거 알지? 같이 잘해보자고 그렇게까지 다 꼬드기는 다 거짓말이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 나한테 용서 빌려왔다면서 어떤 식으로 용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그게 다야.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문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건인데 이 사건 접수하기 이전부터 이미 접수가 돼 있던 것 같아요. 한 남성과 관계가 끝날 시점에 진국 씨에게 접근했고 진국 씨에게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억을 잘 못해요. 술에 취한 상태가 거의 많아요. 씨한테 처음에 했던 말들, 왜 이 사람하고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감정을 모르겠대요.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할 때 내가 왜 돈이 필요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진국 씨에게 받은 돈은 대부분 술값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늘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국 씨와 나눈 이 많은 얘기들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소라 씨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나눈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귀고 있는 여자란 말에 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분은 진국 씨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 얘기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했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어머님 저예요. 어머니 저 내일모레 갈게요. 그래. 그러면서 어머니 뭐 좋아하는 거 뭐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소주만 있으면 되니까 소주 한 박스 사오면 되겠네 웃어가며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 소주 10박스 사갖고 갈게요. 예쁜 말만 골라 하며 마음을 빼앗아간 그녀를 어머닌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서울 모셔다 제가 같이 살게요. 모시고 산다. 그 소리까지 했다고. 진짜 뻔뻔한 아가씨네 진짜. 어디 알코올 중독이요? 참말로 진짜 그 괘씸하네. 이 모든 게 다 술에 취해 한 얘기란 걸까? 그러고 보니 소라 씨를 만난 그날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에 정신과 상담 치료를 좀 받았어요. 수시로 때때로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분리구나, 우울증, 조울증, 호연병 이런 문제가 있는 애예요 정신적으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저도 받았어요. 그러시겠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소라 씨 어머니는 소라 씨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석 달 전 이 가족이 나눈 대화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기 행각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강조하자는 얘기였습니다. 현재 천소라 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영화 속 주인공처럼 아름다운 로맨스를 꿈꿨습니다. 대리기사입니다. 예, 여기 앞에. 안녕하세요. 네, 대리 부르셨죠? 네. 꿈에서 깨어난 뒤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3주 전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한 진국 씨. 방향을 잃은 길 위에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여기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청화문 동네인데 막차가 11시 30분까지인데 지금 30분이 늦어가지고. 이 어둠의 끝은 어디일까? 인생에서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땐 어디로 돌아나가야 하는 걸까요? 사람을 절대 못 믿을 것 같아요. 이제. 얘만 잡으면 뭔가 해결되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잡고 나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비싼 돈 주고 인생을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요. 진국 씨가 걸어나가는 이 길 위에서 다시 살아볼 만한 인생, 진짜 사랑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받은 물건은 맛있게 먹는 법을 꼼꼼하게 적어 포장한 제첩국입니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참 마음 보면은 되게 좀 고마운 마음이죠, 사실은. 근데 좋은 이걸 먹어도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매번 이렇게 정성스런 택배를 보내는 사람은 형의 여자친구. 미모의 소아과 의사이면서 학벌에 집안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녀가 기남 씨의 예비 형수님입니다. 우리 형이 뭐 사실 좀 잘생기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집 근처에 막 찾아오고 막 편지고 막 선물이고 막 받기도 하고. 잘생긴 외모에 눈이 높았던 형을 단번에 사로잡은 그녀는 누굴까? 곧 있으면 올 거야. 곧 있으면 올 거야. 그래놓고 지금 안 온 지가 한 6, 7년이 이렇게 됐고 밥도 빨리 먹고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방 문을 들어가면은 방 문도 닫아놓고 베란다 커튼도 쳐버리고. 데이트를 하긴 하는 건지 방에만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정남 씨. 게다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 600원인가 뭐 그 접장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온 걸 내가 한두 번 받고. 형과 여자친구 사이에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정남 씨가 직장에서 돌아온 시각, 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연애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그러자 결과적으로 아직도 못 믿고 있다는 거네. 네가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 내가 그러고 얘도 마찬가지. 팔이 갑자기 푹 풀어갖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배랑 접히니까 너무 흉해 보이는 거야. 이제 살 빼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그냥 바로 와서 인사드리는 걸로 했어. 나는 그게 있지. 믿을 수가 없어. 이상하고 네가 자꾸 그냥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만할게요. 난 이거는 정말 아니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아니요. 그만하세요. 결국 정남 씨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가족들 때문에 그녀와의 결혼이 깨지는 건 아닐까 정남 씨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자를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진짜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자는 달라요. 보통 여자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많은 사초가 있어서 내가 좋아할 거거든요.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사람답지 않게 그녀는 소박하고 늘 배려가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 보니 그녀를 잡기까지 마음고생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의사 집안인데 그쪽에서 받아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반대가 심했죠. 2018년도 10월 달에 아버님을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본 거죠. 저번 달에는 어머님을 봤어요. 그쪽은 지금 다 얘기가 끝났어요. 결혼 얘기에 대해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예비 장인 장모까지 만나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았는데 가족들 성화에 일을 그르칠까 걱정이란 겁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혹시 여자분이 보낸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요. 여자분들은 제가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만나질 않는다. 많이 먹겠어요. 갚아서. 몇 번이나 만나신 거예요? 3번. 결정적으로 가족들의 의심이 깊어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와 정남 씨 어머니의 통화 녹음입니다. 어머니 제가 살을 열심히 빼먹고 있습니다. 살찌면 어때? 괜찮아. 안 떼요. 굴러다니면은 사실은 드레스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아이고 아이고 의사가 감기에 그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꼭 할머니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저기 병원이 어디라고 그랬지? 서면 쪽에 있어요. 이게 사실 뭐 형 얘기로 하면 그 여자가 38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나이대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동생 기남 씨가 직접 그녀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가 예비 형수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사진 한 장과 이름, 그리고 부산 서면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한다는 것뿐입니다. 선생님 중에 이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중에 이 선생님. 하지만 그 일대 종합병원 어디에도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택배를 보내왔던 주소로 가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건물에요? 없는데 이런 여자가 여기 사는 사람 없어요. 그녀가 택배로 음식을 해보내면 정남 씨 어머니도 답례로 과일이나 물건을 이 주소로 보내주곤 했는데 그건 다 어디로 배달됐을까? 그녀에게 택배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이씨 맞으세요? 네네. 물건 받아서 배달하려 하는데 온천동 맞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런데 잠시 뒤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 온천동 번지로? 아니요. 그런 가지 마시고요. 사상구 저기 형들 앞에 오면 교회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전화 한 통 주세요.
목소리는 그녀가 분명한데 다른 주소로 배달을 해달랍니다. 그녀가 나타날까요?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건 뜻밖에도 어린 남학생입니다. 혹시 그 본인이 아니셔가지고 확인 한 번만 할게요. 근데 폰은 제가 들고 있는데 다오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 남학생 기남 씨의 예비 형수를 어머니라 부릅니다. 전날 택배를 찾아간 남학생이 들어간 그 집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형의 여자친구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 동생 기남 씨. 그런데 앞서가는 여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수님 안녕하세요. 예요. 도련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좀 뵙고 싶어 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지금 가족들하고 좀 어디 가고 있거든요. 뭐 사러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게요. 드디어 형의 여자친구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왜요? 이름 뭐예요? 맞으세요? 전 아닌데. 이를 찾아보고 싶다고요?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요? 네. 그녀는 형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친구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형 처음에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클럽 오피셜 파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어요. 채팅 사이트요? 네네. 왜 속이신 거예요? 제가 의사인 걸로 맞거든요. 선생님, 어디 의사세요? 의사였었어요. 의사였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성함을. 분명히세요? 제가 너무 많이 외로웠어요.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쓸쓸하고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나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처음에 장난이었는데 정이 들고 나중에 그게 진심이 되더라고요. 내 사랑이 원래 46이고 적당한데 성형수술 조금 다듬고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린 이웃으로부터 그녀의 말과는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주인이. 이 씨가 아닌 박 씨. 그녀가 확인해준 그 이름도 가짜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분 나이가 정확하게 저하고 또 57인가 그래요. 대학 썼을 때 64년생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38도 46도 아닌 57살이라니.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나서 아파서 그 기부 단체에서 그런 아이들을 돕는다고.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아들을 자신이 만든 단체의 모델로 세우며 기부 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박 씨. 제 너무 예쁘다고 이제 접근을 한 거야. 단체에 자기 이사를 맡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메인 모델이 필요하다. 거기에 들어가는 또 수수료 들어 한 800 정도 돼요. 나는 중간에 간사가 있어요. 간사래요. 하고 이제 계속 양쪽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이 여자가 혼동을 했나 봐. 순간 폰을 받아버린 거야. 여보세요 하는 거야. 우리 목소리를 알잖아요. 사고는 가족들에서 내는 계속 변제해줬어. 가족들 그동안 몇 달까지 너무 끝없이 사고 치니까 힘들어요. 내 몸 아파더라고 이제. 그런데 정남 씨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 옛날에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빈집이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거기서 1년째 빈집이에요.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17년, 18년도 그쯤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해 말 정남 씨가 만났다던 그녀의 어머니는 대체 누굴까요? 우린 조심스럽게 정남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날 밤 그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분의 얼굴은 이 얼굴이에요. 얼굴이에요.
아시는 그분이 맞으세요? 그는 분명 여자친구를 서너 번 만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당황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한 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 여자분을 만난 적은 없어요. 자꾸 핑계를 대고요.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맨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자기가 의사니까 가서 돌봐야 된다. 좀 진솔하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보내셨어요? 최대한. 그 전에는 150씩 보낸 것도 있고 충분히 포함. 사귄 지 7년 만에 첫 만남이 이런 모습이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나한테 했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저 진짜 33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쳤어요.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카톡 내용이며 대화 내용은 다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제 마음도 그랬으니까. 여기 나한테 보여준 사진은 누구예요? 누구야? 그 사진이요? 네. 조카요. 조카요? 그러면 정숙이도 이 집이에요? 비대도 이 집이고? 뭐가 정숙이 됐나요? 아버님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 계속 내줬거든. 거의 1년 반 가까이는. 원래 달비를? 내줬어. 내가 33살부터 지금 때까지 돈 모은 것들 기억나죠? 그래서 계약금도 줬고 차값도 줬어요. 그리고 양산 관련해서도 얘기해줬고 부모님 해외여행 간다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 미국에 제가 아니 내 말 들어요. 나는 양말 한쪽 안 사 신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알죠? 그녀의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정남 씨는 매달 그녀에게 수입의 일부를 결혼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그녀가 하자는 대로 투자도 했다고 합니다. 함께할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위에다 집 짓고 있었고요. 그 부분 내가 너무 미안하고요. 저랑 결혼할 입장이 아니면 갚아야 될 돈 정리밖에 없는데 4월 초순 사이에 돈이 조금 나오니까 벌려놓은 것만 책임있게 수습하면 그 벌려놓은 게 수습할 게 33살 때부터 지금까지 뭘 어떻게 얼마나 책임있게 수습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진짜 7년 동안 알았는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하고 대화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나요. 부모님한테 좋은 며느리가 소개시켜주고 제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제 진심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모래성 아래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다는 정남 씨. 그는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7년의 세월을 정리했습니다. 방송 2개월 후 여기저기서 그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60이 넘어야만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권하더라고요. 생활이 불안정한 노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 하지만 그건 미끼였습니다. 수수료를 줘야만이 4,500만 원을 대출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백만 원의 수수료만 챙긴 뒤 사라진 여자. 우리에게 정체를 들킨 후에도 여전히 사기 행각을 계속하고 있던 걸까? 사람은 생긴다. 이상하던 거야. 3년, 50쯤에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수료도 안 냈고 전기료도 안 냈고.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참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치가 3월 16일 됐습니다. 자기 저런 등장을 했어. 상황이 좋아하고 여러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정남 씨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의견이
좀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중등도 모르겠었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남 씨도 이젠 새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족들과 대화하면 분명 얘기가 그 여자 얘기로 넘어가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아예 모든 대화를 차단했었는데 요즘에는 마치 뭐 밥을 먹고 나한테 믿을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 사건이 있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가족들이. 신기루 같았던 지난 7년.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정남 씨를 궁금한 이야기와에는 응원합니다. 한때는 나만의 것이라 믿었던 그와의 기억. 저한테 몇 시간 늦은 게 같이 있다가 늦은 것도 있나? 뭐지? 오늘 한 이틀, 내가 며칠 정도 겹치는데 한 2주? 조금 겹치는데. 그렇습니다. 나의 전 남자친구는 천하에 둘도 없는 카사노바. 많은 그녀들의 남자친구입니다. 이목구비가 한 번 보면 좀 있기 힘든 이목구비라서 쌍꺼풀도 되게 진한 편이고 코도 되게 높은 편이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되게 다른 이미지. 보람 씨가 그를 만난 건 동네의 한 맥주바. 같은 장소에서 3번이나 마주친 거짓말 같은 인연이 두 사람에 이어졌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닌다는 그는 프랑스인 할아버지와 한국인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를 둔 프랑스 국적자. 이름은 크리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간호사로 프랑스에 가서 의사인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프랑스에 미술 관련 유학을 온 엄마를 만나서 형이랑 자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듯 다정하고 섬세한 남자친구. 크리스와의 연애는 마치 마카롱처럼 달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뭐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발톱을 다 깎아줘요. 그리고 발에 마사지를 해요. 이런 스타일이고 집에 양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집으로 양말을 계속 넣어요. 만난 지 4개월째.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한참 만에야 다시 나타난 그는 보람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치매 판정까지 받으셨다. 그래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그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고 자기는 한국에서 할머니 명의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핸드폰이 이제 정지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가 남기고 간 건 보람 씨 앞으로 청구된 2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 핸드폰 결제 내역을 봤는데 제 핸드폰을 모텔 결제했고 기프티콘 결제했고 그걸 보고 제가 알게 된 거죠. 전화번호가 전부 여자고 그게 7, 8명 이상인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죠. 플러스 문열이고 크리스 아세요? 만나고 있는데요. 혹은 남자친구인데요. 민주 씨도 그렇게 알게 된 크리스의 여자친구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 차에 대시보드 안에 지갑이랑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10만 원. 5만짜리 2장이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계속 찾아봤었는데 아무 데도 없길래 내가 어디서 빠뜨렸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무렵 민주 씨의 차에 탔던 사람은 그 남자 크리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크리스 지갑 가지고 와요 라고 했더니 바로 보이스톡이 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에도 찍혔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으니까 지갑 가지고 와요. 크리스 제 지갑 가져갔죠? 훔쳐갔죠? 라고 했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왜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만난 여자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럴 바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녀에게 이용당할까봐 먼저 선수를 치기 위해 지갑을 훔쳤다니 변명 한번 창의적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물건이 되게 많이 없어졌었어요. 뭐 돈도 제가 자주 잊어버리고 제 옷 같은 거 뭐 제가 입는 그냥 티셔츠 이런 게 그냥 어느 날 입으려고 보면 없어요. 누가 훔쳐갔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물건들이 줄줄이 없어지는 마법. 크리스의 여자친구 8명 모두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집에 안경이 없어지고 자기 안경 보고 있는 라겐락도 없어지고 시리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라겐락이요? 반찬통? 네.
그리고 뭐 짜파게티도 없어지고 잠옷도 없어지고 뭐 집에 생필품 비누 이런 거 별별 게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의 이중 생활엔 꽤나 유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연극 동아리나 십자수 동호회 같은 데서 공지사항을 올려놨다.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시라. 들어가 보니까 SBS 8시 뉴스에 이미 인터넷 매너나 이런 이름으로 뉴스를 탔더라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농락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9년 전에도 그는 기회만 생기면 공과금이든 소지품이든 가리지 않고 털어갔다고 합니다. 남자가 맥주라도 한잔하고 헤어지자 먹었대요 같이 술을. 그러고 나왔는데 뭐 소지품 같은 게 막 싹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러네요, 그 사람이. 출소 후 부산으로 무대를 옮긴 그는 보람 씨가 경찰과 함께 찾아갔을 때도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한창 작업 중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경찰이 신분증 주세요 했더니 바로 신분증을 내더라고요. 90년생의 프랑스인 크리스로 알고 있던 그가 사실은 전라남도 한 시골 마을 출신의 83년생 정영훈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그 많은 여성들을 속이며 여태껏 프랑스인 행세를 해왔던 걸까요? 무슨 말을 좀 짧게 해야를 하는데 원어민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발음으로 구사를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 생각났다. 잠꼬대에서도 프랑스 말을 하는 척을 하거든요. 애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자기 연기고 자기 스토리며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하는 거지. 크리스로 살고 싶었던 남자 정 씨의 가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 이제 사기당한 피해자인데요. 근데 죄송한데 저희도 그 사촌형하고 지금 연락 끊긴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뭐 자기 혼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혼혈은 아니에요. 아, 혼혈은 아니고요. 어릴 때 형 집안이 좀 그렇게 해서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뭐 대학교 나온 적은 없죠? 가정형평에서 그때 못 갔을 거예요. 군대도 잘 다녀왔다는 한국 남자 크리스. 더 놀라운 비밀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보 때문에 한 번 전화 드렸는데 뭐 특별하게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을 결혼했었어요. 저 또한 다 속았고 그 결혼도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했고 그에게 아이가 있답니다. 3년 전 그와 이혼했다는 아영 씨는 홀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 씨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1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게 두려웠지만 정 씨와 함께라면 다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는 아영 씨. 걔는 여자가 공주처럼 느껴지게 막 쓰담쓰담 해주고 막 목마르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지고 막 물 가져오고 막 능숙했죠. 저는 몰래 뱅 사람. 하지만 짧았던 행복은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크리스의 애인이라는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메시지엔 남편이 그녀에게 썼다는 연애 편지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말로 인사해야 하나?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아니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어요. 아무런 생각할 수 없어요. 오직 당신 생각밖에.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요. 자신의 아들이 아내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 뭐 애기를 낳으면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조리원에서 나오기 하루 전날에 걔가 집을 다 빼고 도망을 간 거예요.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도망간 남편을 찾아 헤매야 했던 아내 앞에서 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고 위험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그게 그만 있어야지 키우는 말도 한다거나 제발 좀 나 좀 내줘. 그저 아이를 핑계로 마지막까지 돈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준대요. 법원에 가서 형님이
양육 70으로 합의 본 것도 아직 이러니까 나 갑자기 거기서 아니요? 그 30일에 달라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데 최소 우리는 양육비 뭐 보내라 그랬는데 안 보냈어. 이혼 후에도 다른 여성들을 속여오다 사기, 절도, 주거침입, 협박 등으로 구속된 크리스, 아니 정영훈 씨. 정 씨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과거 정 씨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그 남자가 지었는데 왜 이런 비난을 피해 여성들이 받아야 할까요? 한 사람을 다모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여자분들께 피해자분들께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30대가 될 때까지 똑같은 짓을 하고 사는데 이제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정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마시지도 않는 술을 핑계 삼아 새로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정 씨. 하지만 그리 쉽게 빠져나갈 순 없을 겁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거란 그녀가 당신의 그 긴 꼬리를 꽉 잡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 한 남자를 찾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 헤맨 지도 벌써 1년째.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유진 씨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는 그녀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정훈 씨입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 우연히 만난 그는 유진 씨가 오래도록 그려오던 이상형 그 자체였답니다. 이게 외제 나와서 있으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와서 다정다감하게 해주면서 재밌게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딱 빼가는다고 할까요? 준수한 외모에 다정다감한 성격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의 최대 장점은 사랑 앞에서 주저함이 없는 것이었답니다. 꿈을 꾸나 싶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튜닝이잖아요. 자동차 뭐 외관이나 이런 거 이제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가게가 2개가 있다. 화려했어요. 옷도 다 명품 아니면 안 입고 차도 이제 되게 좋은 차더라고요. BMW M랑 레인지 프로 지바 4개.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며 젊은 나이에 사회적 성공까지 거머쥔 남자. 일에 몰두하느라 사랑엔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 역시 유진 씨를 만난 뒤 바뀐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놈은 이제 진짜 뭐 장가는 못 갈 것 같아. 자기는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지내면서 사람한테 정을 잘 못 줬었거든. 근데 네가 조련을 하고 있지, 네가 나. 조련을 한다고? 2달만 살아보자. 왜 2달이야? 살 수 있으면 결혼하자고. 좋았죠, 정말. 왜냐면 제가 듣고 싶어 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하니까. 그런데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던 정훈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예 조절된 거는 2020년 7월 달 전화가 아예 안 됐고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이제 했는데 전화가 딱 가는 거예요. 전화를 넘기길래 왜 넘기지?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한 4번 5번을. 전화를 받더라고요. 1년 가까이 통화가 되지 않던 남자친구의 전화기에 연락이 닿은 건 얼마 전. 전화를 받은 건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라도 생긴 걸까? 하지만 전화를 받은 여자는 최근 전화번호를 바꾼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와요. 어쩔 때는 밤에 18통 밤새 이상한 문자도 막 오기 시작하고요. 왜 안 받냐? 고소할 거다. 그리고 경찰서 형사다 해가지고 그런 문자도 오고요.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남자친구 정훈 씨를 찾는 사람은 유진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혜진 씨의 도움으로 남자의 여자친구들이 서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2억 되는 거 어때요? 미쳤어, 이거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렵고 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 똑같잖아. 나랑 똑같아.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뉴스에서가지고. 아주 여러 명의 여자친구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뒤 호련히 사라진 남자. 직원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좋은 차가 있으면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 차 명의를 잠깐 몇 달만 너한테 넘겼다가 내가 다시 딴 사람한테 옮길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잠깐인데 뭘, 내가 얘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약속한 직후 동업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슈퍼카에 명의 이전을 부탁했다는 정훈 씨. 걔네 아빠 이름으로 제가 보내준 거예요. 자기 아빠 통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돈 붙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후 사업 자금을 융통해 달라며 이런저런 돈을 받아간 남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정말로 네가 날 좋아해서 계속 의문이 난 들어. 어? 난 생각해. 너 그 차할 때 뛰어났다고 했잖아. 저런 맘대로 해. 뭐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면서 내가 너한테 지금 돈 한 거 갔어? 아니 돈 얘기 아니라 그랬지 내가. 의자로 찍히기 전에 그냥 그만해 하자고. 이쪽이랑 쳐버리기 전에. 유진 씨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고 상환을 요구하자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의 달콤한 얼굴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 나한테 앞으로 전화하지 마. 나 네 전화 안 받을 거고. 아이 X한테서 받기 싫고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아니 그게 아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너. 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있는 여자는 유진 씨가 찾아낸 사람만 무려 10여 명. 그런데 남자가 속인 건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사장인데요. 그냥 저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제 손님으로 왔다가 자기도 한번 이걸 배우고 보고 싶다 해가지고 명함을 사둘라 해가지고 영업을 하게 된 거고요. 잘나가는 자동차 사업가라며 몰고 다니던 여러 대의 슈퍼카들은 모두 남자에게 속은 여자들의 명의로 사들인 가짜 재력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셋이에요 셋. 애가 셋이에요? 아니 작년에요? 하늘이 물러지는 것 같았죠. 그나마 이렇게 한 줄기 남아있던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얘가 날 좋아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 이제 무너졌던 거죠. 너가 애 셋이 있으면서 총각했는지 하면서 너 나한테 무슨 결혼 어쩌고. 야 네가 인간이냐? 사람 마음 가지고 너 장난치는 거 아니다. 아니 장난친 거 아니야. 너 이번에 셋째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셋째 2살이 넘었는데 뭔 소리야? 뭘 좀 제대로 좀 알고 그러고 있잖아. 그게 왜 니하고 상관이 있어? 그 결혼했고 애도 있었고 지금 6명의 피해자가 더 있고 수법이 똑같았고 막 이런 거 들으니까 너무 손발이 떨리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당했다는 생각이 너무 스치더라고. 남자가 떠난 뒤 소미 씨에겐 억대의 빚이 남았습니다. 설마 사랑하는 사람이 날 속일까 하는 마음이 소미 씨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겁니다. 진짜 AI처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대출을 한 번도 안 받고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보내주면서 이제 해줬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만나보다 마음이 가면 좀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렌즈 중고차라면 내일은 5,000원짜리였죠. 명의만 빌려주는 거라며 연인이 시키는 대로 서명한 서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미 씨를 옥죄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차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그냥 그 차를 인수해서 가져간 거예요. 계속 위반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급하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너무 계속 날라와서 사주작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대요. 렌트로. 저는 그 차를요 돌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버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죠. 남자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소미 씨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채무 때문에 진짜 질질 끌려다니면서 더 막 화가 나고 열이 받지만 돈 달라고 막 화를 낸 적도 없고 그러면 안 될까봐 연락을 걸었고 이러다가 연락이 끊겨서 도망갔어요. 한참을 빚더미에 허덕이던 그녀는 결국 부모님이 알게 됐다며 남자에게 고민을 내가 뭘 좋아했는지 난리가 났어.
뭘 좋아했는데? 엄마, 아빠, 내 선생님 지금 막 어떻게든 하고 뭐하다. 애를 먹여 다? 너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애처를 이렇게 해? 그냥 똑부러지게 정신 차리고 똑부러지게 마음 먹어. 너 이거 어떻게 조신하려고 이래? 왜 자꾸 끌려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부모님도 잘못 아시는 게 이거를 내 임의대로 있잖아. 뭘 혼자 처리한 거 단 1도 없어. 칼을 들이대고 내가 차 해달라 하고 돈 해달라고 했네? 신고해봤자 아니면 뭐 일 크게 피해봤자 소용없다. 네 일형이다. 네가 해줬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돈 생각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꿀잼 정말 생각까지 됐었거든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기치고 그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이러고 다닐 텐데 저 같은 사람이 때문에 안 되잖아요. 유진 씨는 지난해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소재가 불명이니까 이제 기소 승계였죠. 기소 승계 갈 때 이제 수배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송이 와서 지금 체포했던 것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이미 여럿이지만 남자가 수사를 피하는 통에 진척이 없답니다. 유진 씨는 남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 얘기에 어머니는 손님들이 없는 가게 안쪽으로 유진 씨를 데려갑니다. 우리는 흔히 선생님 모습을 제가 오래 됐어요. 뭘 하는지 주도 모르고 나가서. 마지막으로 연락 주고받았. 한 5년도 넘었죠. 그 전에 연락하셨잖아요. 민사 소장 있잖아요. 제가 집으로 제가 다녀갔는데 그 소장을 보내셨을 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왔겠죠. 몰라, 그때는 왔는지 몰라도 내가 오래 돼가지고 아니 그때는 그래 뭐 어머니가 솔직히 어머니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알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보고 치킨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나가서 뭐 알을 놓고 사는지 왜는지 그거는 나도 몰라요 진짜 솔직히. 근데 애는 있는 건 아셨잖아요. 아니 말만 들었지. 말만 그때 한번 전화로 그랬더라고. 근데 저도 못하고 그랬어요. 피해 여성들 상당수가 그의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곤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벌인 일을 정말 몰랐을까? 근데 아버님 통장을 쓰잖아요. 안 써요. 아니 아버님 통장으로 이분들의 돈을 다 거길로 가요. 이라는 통장 이름의 통장으로. 아이고 안 써요. 지금 제가 내역 떼서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남자에 대한 단서를 찾을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는, 내가 이토록 증오하는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바보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제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너무 성급했고 너무 바보 같고 너무 후회해서. 그녀들은 지금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귀었고 내가 어려운 사정에 네가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발뺌을 할 생각으로 애당초 듣지도 않은 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짓말을 해서 돈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접근을 둘이 연인 관계였고 당신 명의로 대출 나가서 차가 이 사람한테 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안처럼 피해자가 혼자는 모르는데 이렇게 여럿이고 같은 패턴이라면 이게 그냥 단순한 민사 문제로 취급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사랑을 믿은 것이 죄가 될까요? 사랑을 속인 자만이 오직 죄인입니다. 혼자선 차마 들어갈 수 없다는 장소. 2달 만에 찾은 이곳은 민영 씨와 남편 주 씨의 신혼집입니다. 여기 씨 있거든요. 너무 쪽팔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요. 다들 보면 놀라죠. 이게 뭐냐. 필수 코스로 다들 이거를 사진 찍어봤으니까. 심지어 제 이름이 들어가고. 친구들 보면 이제 이런 로맨티스트가 어딨냐면. 로맨티스트라 불린 남편은 고등학교 때까지 유망한 농구 선수였던 주 씨.
대학 졸업 뒤엔 필라테스 관련 공장을 운영하며 번듯한 사업가가 된 그는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민영 씨 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제가 운명이라고 느꼈으니까 가족들한테 너무 잘하고 제 친구 다 잘하고 성교제 하는데 출퇴근 다 해주고 새벽이라도 뭐 제가 뭐 TV 보다가 아 저거 먹고 싶다 하면은 새벽 1시간 2시간 다 손수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이거 필살기인데. 뭐예요 그거? 하프? 트랑포프랑 같이. 지난 4월 15일 민영 씨는 평생을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인데 61평형이거든요.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된다. 나는 여기가 투룸이고 해도 어차피 둘이 살 건데 대주까지 껴가지고 굳이 큰 집에 가야 될까. 굳이 60평대의 넓은 집에서 신혼을 맡고 싶다고 한 주 씨. 그의 씀씀이는 어딘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 이제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가격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아, 너무 비싸다. 나는 못하겠다. 얼만데? 처음 견적이 6천 얼마? 끝내 주 씨가 고집을 꺾지 않은 탓에 호화로운 웨딩홀을 계약하고 결혼하게 된 민영 씨. 유명 가수의 축가가 잇따라 이어진 결혼식은 가족들에게도 하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그날 오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남편 주 씨가 사라진 겁니다. 아니 결혼식 끝나고 뭔 일이냐고. 조금만 기다려줘. 진짜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미안해 오빠. 나 진짜 잠도 못 자고 맨날 울어. 조만간 돌아오겠다고 했던 주 씨. 하지만 벌써 2달째 남자는 소식이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민영 씨가 주 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직장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는데요. 이 상호명이 혹시 상황을 모르겠는데요? 저희 주소는 맞는데 이럴 리는 없어요. 주 씨가 준 명함 속 주소는 분명 여기가 맞는데 그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맨날 출퇴근을 했어요. 어디로 출퇴근을 했는지 저는 모르죠. 왜냐면 같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황스러워요. 민영 씨에게 벌어진 기막힌 일이 믿기지 않는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 당일에 갑자기 한 3, 40분 전에 엄마 아빠가 안 왔다. 큰 이모랑 큰 이모부가 왔대요. 12시가 다 되기 전에 이상하게 시상식 하객이 안 오는 거예요. 축의금 수갈 사람들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결혼식 당일에 참석하지 않은 시댁 어른들의 사진을 찍을 때가 되자 우르르 나타난 정체불명의 하객들까지. 신랑 측 하객은 30명이 넘는데 축의금을 낸 건 4사람이 전부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이모와 이모부라면 남자의 진짜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2사람의 흔적을 찾은 건 한 하객 대행업체에서였습니다. 이 2분 만약에 이제 섭외를 원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섭외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결혼을 축하하러 온 줄 알았던 친척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업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악몽이 돼버린 결혼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대표님이랑 따로 뭐 이렇게 임용계약서 이런 걸 써서 100% 다 지불을 이미 해놨다. 근데 계약금 말고 미지급 된 걸 결혼식 당일에 제가. 민영 씨가 주 씨에게 웨딩홀 비용으로 건넨 건 2,300만 원. 하지만 결제가 끝난 줄 알았던 웨딩홀 대여료 2,700만 원이 민영 씨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퇴직금이 나오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저한테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딱 2,500을 그때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 퇴직금 2,500이 나오고. 민영 씨가 전세 자금과 생활비 등의 이유로 주 씨에게 건넨 돈은 모두 1억여 원. 지금 그녀에겐 현금 289원과 카드빚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두고 간 태블릿 PC엔 더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갔더니 여기 여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던 사진? 네. 이 손님들이 냉장고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장식장, 그 식탁, 그리고 맨날 베드. 민영 씨의 신혼집과 똑같은 가구가 놓인 집에 주 씨와 함께 있었던 여자.
우린 수소문 끝에 사진 속 여자를 알고 있다는 주 씨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X하고 또 있어요. 뭔가 내가 얘기해도. 그분들이 전부 다 결혼식 단계까지 갔던 분들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게 머릿속만 늘어나는 거예요. 얼굴만 다르고. 얼굴도 비슷해요. 취향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여자 데리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보내요. 어떻게? 결혼식을. 몇 년 전 주 씨에게 청혼을 받고 결혼을 준비했던 현지 씨. 그녀가 지난 10월 주 씨와 결혼한 민영 씨와 마주했습니다. 제가 여행 가 있는 동안 그 여자랑 또 이라는 거길 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VIP인가 봐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다 데리고. 저도요. 갑자기 어디서 가방을 사온다든지. 근데 그게 클래치백. 저도 가방. 헷갈릴까봐 이런 걸까요? 만나는 여성들마다 늘 같은 브랜드에서 같은 제품을 선물했던 주 씨. 집 이런 것도 월세인데 전세라고. 네, 맞아요. 저 전세 계약서도 위조였고. 맞아요. 저한테 전세하러 왔다고 해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맡탁을 해서 했더라고요. 학교도 속였어요. 혹시? 대학교 어디 나왔다고 했어요? 연구 그거 해가지고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전세 계약서는 물론 졸업 증명서도 조작하며 치밀하게 움직였던 그의 수법엔 공통점이 더 있었습니다. 재판받기 전날에도 화장실에다가 벨트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네네네. 그게 취미래요. 지난해 그에게 청혼을 받은 수민 씨 역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언제 갚을 거냐, 정말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갚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왔다고 하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갑자기 10개를 막 삼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로 막 달려가더니 찬물에 샤워기를 틀고 그냥 잠옷 입은 그대로 그 샤워부스 안에서 누워있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돈을 달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그걸 연기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자야겠다고 하면서 그냥 자더라고요. 성실한 운동선수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사기꾼이 돼버린 남자.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린 남자의 동창을 만나 그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면서 너무 허세도 너무 심하게 부리고 있는 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걔가 헬스장도 하고 당시에 외제차 차를 한 4대인가 이제 차를 엄청 샀었어요. 또래보다 일찍 결혼을 한 뒤 사업을 시작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주 씨.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이혼을 한 그가 그 뒤 결혼식을 배경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자가 만날 때 신혼부수도 보는 친구예요. 돈은 없어. 근데 신혼여행으로 살아있대. 직장 오래 다녔고. 얘는 1억짜리다. 얘는 5천짜리다. 이미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결혼을 돈으로 생각하죠. 새로운 돈 매개체가 되는 거는 결혼밖에 없었고 여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은 여자를 돈으로 본다. 우린 주 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벌써 4번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남자.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분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한두 번 더 기회를 준 다음에 그래도 출석을 안 하면 셀프 영장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강원도에 있는 그의 가족이라면 주 씨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린 그의 부모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른 전에 모바일 친숙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결혼식이 어딨냐. 1년에 한 번씩 결혼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주 씨의 부모. 자신들도 황당하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차라리 누가 신고해서 잡아보면 이제 경찰서 가서 상담 내려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께서는 알려진 피해자만 30여 명. 주 씨로 인한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그를 멈출 수 있을까요? 5억 이상이 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유기징역으로 3년 이상. 신혼집 관련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또 위조나 변조한 사정들이 또 보이는데요. 사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되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주 씨가 사라진 뒤 홀로 남은 신부 민영 씨.
그녀는 최근 신혼집 보일러실에서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봉지 안에 든 것은 주 씨가 사둔 수백 장의 복권. 한 번에 줄을 이렇게 보고 가자. 이게 털어버린다고 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돼도 진짜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심을 이제 못 줄 것 같아. 그게 너무 무섭고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하거든. 주 씨가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을 짓밟고 사랑을 볼모로 삼은 남자. 뛰어난 연기로 화려한 이벤트를 즐겼을 그에게 남은 건 이제 엄중한 법의 심판뿐입니다. 마치 첩보 작전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분인가? 할머니? 아, 저 솔직 하신다. 한사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자는 제보자. 근데 왜 멀리서 보자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알면 안 되니까 가만히. 우리와 약속을 잡을 때도 하마터면 아들에게 들통이 날 뻔했다며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만나야 하는 걸까? 머리 글쎄 뭐 장한 것 같다니까. 아가씨를 한 번만 보면 한이 쏙 뜯기고 엄마한테 낸지 결혼하게 되면 진짜 잘할 거라고 우리 보영 씨가 그렇다고 월말까지만 도와줘도 하죠. 41살, 혼기 꽉 찬 아들이 결혼을 하려 한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달갑지 않다는 어머니. 6년이라니까 자그만치 6년이라 했더니 이렇게 가슴 치고 속상하고 막 진짜 피눈물을 쏟을 정도로 이렇게 기가 막히는. 결혼이 미뤄진 게 벌써 6년째라고 했습니다. 6년이라고는 세월 동안 소개팅 같이 한번 보고 6년이 다 돼도 보지도 못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예, 못 봤다 그래요. 나이 젊은 여자가 핸드폰이 없다고 5, 6년 동안 핸드폰 없이 공중전화만 사용한다는 건 이상하고. 그럼 아드님은 그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직접 못 하세요? 예, 못해요.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상대를 가족들은 물론 당사자인 상훈 씨조차 6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전화로만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는 건데요. 여보세요? 예, 보이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혼났어요. 저도요. 사장님 너무 사랑해요. 상훈 씨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그녀 보연 씨입니다. 빨리 우리가 결혼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결혼은 안 해서 마음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예. 서로 믿고 살아요. 이토록 애틋한데 그녀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몸이 안 좋아갖고 엄청 와가지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다리가 한짝 없다고 장애인이라고 이 아가씨 하나만 성하고 그래가. 가족의 간병을 홀로 도맡고 있는 데다 사는 지역이 특수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는데요. 경기도 여천 고인부대 안에 산다 그랬거든. 그쪽에 언제 막 폭격인지 막 북한에서 많이 떨어진 적 있죠. 그럴 때 대피소 와갖고 있다고 하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이 소리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6년 동안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어디 한 분은 먼저 또 만나자고 나갔대요. 어느 장소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없더래요. 공중전화 사용을 하니까 오빠가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는 나 그냥 갔다. 항상 오빠 탓으로 넘기는 거죠. 전화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그걸 핑계 삼아 못 만나고 갔다 그러면서.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엇갈린 건 모두 상훈 씨 탓이 돼버렸답니다. 한번 같이 만나자고 이야기 안 해보셨어요? 안 됐네요. 우리가 잘 먹고 갔는데 결혼을 할 수 없게 돼서 안 된대요. 가족들은 그녀에게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의심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정리해놓은 거예요. 최근에 엄마가 이제 말씀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알아보기 시작해요.
오빠를 설득해 3개월 전부터 보현 씨로부터 걸려온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는데요. 매번 대화가 이렇게 돈 얘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사장 만드셔서 이렇게 주시고 오늘 언니 또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던데요. 계속 돈을 준다고 언니가 고맙다고 말이나 해라 이래요. 실제로 상훈 씨는 지난 6년 동안 거의 매일 보현 씨에게 돈을 줘왔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상훈 씨로부터 이 돈을 받아간 게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소개해준 이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거기가 소개해줘갖고 이제 그분이 돈을 뜯어가지고 가는 거죠. 요즘에 말고는 그전에는 하루 건네 한 번, 이틀 건네 한 번. 얼마씩이나 가져가요? 많이 가져갈 때는 30도 가져가고 20도 가져가고 10마리 그 밑에는 없고요. 상훈 씨에게 보현 씨를 소개해준 것도 바로 그 이모라고 했습니다. 보현 씨에게 준 돈도 언제나 그녀가 중간에서 전달해 왔다는데요. 어디니? 가게지 어디에요? 돈랑 이모하고 보현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벌어야죠. 당연한 거야. 이모는 어쨌든 너 결혼식이니까 너 나만 믿어. 결혼을 책임지겠다는 이모의 말을 상훈 씨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서방님 좀 잘 좀 챙겨줘. 그런다 해서 이따 약 12시 반까지 있어도 돈 됐냐고. 네. 그녀에게 건너간 돈은 대부분 어머니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상훈 씨가 빼낸 돈이었습니다. 6년 동안 또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억 원 된대요. 1억 원. 6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본 여자에게 상훈 씨는 뭘 믿고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건넸을까요? 가족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우린 마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상훈 씨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전화 왔어? 아니 왜냐면 우연 씨가 그게 뭐 전화도 자꾸 오더니 한 이틀에 한 번씩 왔지? 하루에 한 번씩 왔나? 이틀에 한 번씩 갖다 주니까 듣는 거죠. 갖다 주면 오고 단돈 100만 원 그대로. 자신이 요즘 돈을 구해주지 못해 보현 씨의 연락이 뚝 끊겼다며 답답해합니다. 그 돈을 구하려고 상훈 씨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사채를 해 사채. 사채까지도 생각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하네. 그러니까 내가 온몸 생각을 다 해봤다니까. 동료 직원이 돈 얘기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상훈 씨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알았어요. 여보세요. 부장님 잘 계셨습니까? 아니 부장님 뭐 어디 이렇게 돈 빌릴 데 없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이젠 더 이상 손 내밀 곳도 없는 상황. 하지만 상훈 씨는 돈을 구해야 보현 씨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상훈 씨의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 보니까요. 화요일 날 얘기한다고. 이모를 직접 만나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녀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각, 상훈 씨가 어머니와 마트 문을 닫고 집으로 퇴근합니다. 이모에게선 연락조차 없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길을 한 3번 쫓아갔지. 갑자기 그 여자 갑자기 정체를 변경을 한 거야. 그래서 또 놓친 거야. 길을 갈 때도 주변에 다 살피고 오빠한테도 뒤 다 살피고 관계를 엄청. 이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약속했던 날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어쩐지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나 지금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상훈 씨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난 듯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한번 전화 좀 한번 주세요. 아니 안 따라와 이제. 보현 씨 잘했죠? 보현 씨 안부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보현 씨와 직접 통화를 한 건 지난 10월 12일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기 우체국에 볼일이 있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언니랑 만나기로 했어요. 예. 잠깐만요. 언니 오네요.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보현 씨는 통화 도중 이모를 바꿔주는데요. 여보세요? 예. 이건데 예. 지금 없어. 우체국 들어갔거든. 이 상황으로 보면 그날 보현 씨는 이모와 함께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상훈 씨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통해 두 여인이 전화를 건 위치를 추적해봤습니다. 2294-7453. 그 결과 두 사람이 전화를 한 장소는 상훈 씨 집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가족들은 해당 구청에 CCTV 영상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네. 23분 맞아요. 23분부터요. 그런데 구청 직원이 꺼낸 말은 놀라웠습니다. 네. 11분 좀 넘게 통화했거든요. 혼자예요. 분명 보현 씨와 이모가 함께 전화를 했던 그 시각, 이 공중전화 부스 안엔 단 한 명의 여성만이 있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훈 씨 가족들은 보현 씨의 말투나 목소리가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울어서 내는 목소리 같아요. 힘을 줘서. 그래서 항상 이쁜 목소리를 들어보면 많이 주세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주세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호흡이 딸려서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통화 녹음 속 보현 씨의 목소리를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보현 씨. 아이고. 잘 걸렸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냐? 나는 이모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보현 씨와 이모의 목소리가 어쩐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이모 목소리 뭐고 걔 목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아 목소리가. 비슷하다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걔는 완전히 소프라노야. 나는 목소리가 처음이야. 걔가 감기 들어서 그래. 걔가 감기 들어서 그래. 걔가 감기 들어서 그래. 잠깐만요. 언니 오네요.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이모가 젊은 여자 행세를 하며 1인 2역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또 뭐한테 걸리갖고 우리 조차 걸리갖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막 여기 막 떨리네 진짜. 그녀를 의심했던 가족들조차 충격에 빠뜨린 이 얘기를 과연 상훈 씨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안 받을 텐데. 하지만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상훈 씨는 보현이란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보현이라는 여자는 어디 살고 있대요? 철원 넘어서 부대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현 씨가 항상 전화했던 건 공중전화로 했잖아요. 예, 맞아요. 다 서울에 있는 전화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와서 전화하는 거. 서울 나와서. 왜 둘 다 휴대전화가 없대요? 이모는 뭐 휴대전화 없다고 그러고 보현 씨는 휴대전화 안 켜준다 그러던데. 이모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이모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냥 가게에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들도 아프고 그래서 뭐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네. 과연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주변 CCTV를 좀 뒤져봤어요. 네. 성동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한 명이 전화를 건 거였어요. 한 명이요? 네. 그래요? 상훈 씨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렇다면 6년 전 이모라는 여인이 상훈 씨에게 소개해줄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그녀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족들한테는 한 번 만났었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냥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한 거. 머리 길고 뭐 마르고 그런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죠. 이모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죠. 이모가. 곧 만날 수 있을 거란 이모의 말만 믿고 보지도 않은 여자를 상상해왔다는 겁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네, 헷갈리니까. 가족들은 상훈 씨가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왔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훨씬 넘었죠. 어느 손님이 와갖고 담배 외상 달라고 막 죽인다고 목도 비틀고 그 길로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막 무섭다고 꼭 이사가자 소리를 안 말씀을 했어요. 한 1년간은 너무 한 게 아가 또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또 얼른 가슴어버리고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로 강압적인 말투나 협박에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상훈 씨. 그 때문에 상훈 씨 스스로 애써 의심의 싹을 잘라버렸을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거 생기기 전에 내가 그냥 상대방한테 숙이고 들어가면 더 이상 나를 강압적으로 윽박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의식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모라 불리던 여인의 말을 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얘긴데요. 전화상이지만 그 관계가 점점 공고해진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줄,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는 식의 어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 거죠. 문제는 이모의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 위치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수소문해봤습니다. 주변에선 그녀의 얼굴을 아는 이들이 꽤 많았는데요. 제가 이거 한 지 6년 됐는데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시는 집이 근처에. 정확히는 몰라요. 이웃들도 정확히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는 모른답니다. 최근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데요. 대체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까만 옷 입고 밤 늦게만 되면 머리를 풀러 산발을 하고 그러고 나와요. 이름은 아세요? 제 엄마라고만 알아요 우리 다. 그녀는 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하는 말은 교통사고라서 남은 죽고 아들은 다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근데 아들도 유리꾼인 것 같아. 맨날 뭔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아들이 병원에 있어서 거기 가야 된다고. 일할 때는 보호차가 이거 자기가 여기서 새벽에 타고 간다는 거야. 여기 어느 동네인데 서트버스 여기 오냐 가면 물어봤어 저희가.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말이 자주 달라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녀에게 진짜 아들이 있기는 했는지조차 믿을 수가 없다는데요. 미스터리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거기 금자동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액세서리 그런 쪽에 뭐 많이 그런다고.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알고 있는 게 다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약간 다른 아니 근데 거기 맨날 여기서 12시 저희 집에 술을 마시다가도 12시 반에 딱 가요. 여인이 자주 찾았다는 한 주점에선 그녀를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도 12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돈을 받으러 나가곤 했다는데요. 12시 반까지 네. 12시 반까지도 2시 반까지 나가면 돼. 예. 그녀가 상훈 씨에게서 돈을 받아가던 시간이 바로 마트 문을 닫는 12시 반이었습니다. 윤현이가 카드를 써요. 현금 봤어. 많이 넣을 때 1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연희는 눈 깜짝 안 하는 거야. 돈 잘 쓰거든 연희. 12시 반이 되면 어딘가에서 현금을 받아와 술값을 계산하곤 했다는 여인. 상훈 씨가 보현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넨 돈이 그렇게 쓰였던 걸까요? 우리는 이 일대에서 그 여인이 가장 자주 찾았다는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가고 잘 안다고 그래요. 몰라요. 이름은? 이름 모르요. 그럼 이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얼굴이 안 뜨고 안 뜨고 그냥 그래요.
자신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답니다. 헌데 그 가게를 나온 지 30분쯤 흘렀을까 상훈 씨 가족으로부터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이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는데요. 그 전화를 끊은 후 어찌된 일인지 상훈 씨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취재 안 해요. 기자님이랑 그냥 취재 그만하세요. 더 힘들어요. 저는 더 힘들어 중간에서. 우리가 취재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이모가 상훈 씨를 거칠게 몰아붙였답니다. 나중에 이 정확한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 아니 그게 딱 그 말이 맞다는 거지.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맞다면 보현 씨도 있고. 우린 취재 도중 알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상훈 씨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유령을 만난 거네. 그 여성이 뭐가 그러고 장난친 거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 힘들어요. 뭐가 먼저 모르겠네. 상훈 씨가 속아온 6년의 세월.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라고 해서 고소를 하고 대신에 그 가해자의 목소리라든가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고 만났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그녀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상훈 씨는 고심 끝에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는데요. 윤보현 씨를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이제는 안 믿죠. 네. 그런 여자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 다짐하는 상훈 씨.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은 큰 걱정은 덜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천어요, 천어. 또 그 여자 이모입니다. 야, 보현씨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무슨 보현씨 있다고 자꾸 부락지고 그래. 너 그래서 잡힌다. 경찰 신고해놨다가 어떻게 네가 잡힌... 지금부터 들려드릴 목소리를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예?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서방님 좀 잘 좀 챙겨줘. 이모는 어쨌든 너 결혼식이니까 예. 너 나만 믿어. 키 155cm 정도의 통통한 체격.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자주 목격된 검은색 긴 머리를 한 60세 전후의 여성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